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은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한편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콕 짚어서 칼럼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짧게 일단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일본의 이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나 뭐 여러 가지 경제 보복 이런 내용을 다 모든 국민이 알고는 있는데 언론 내에서도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직접 특정 언론사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청와대라는 게 뭡니까? 청와대라는 게 모든 국민을 하나로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마지막 책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언론사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기능이라는 게 대통령의 보좌예요.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정책을 밀고 가는 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지목돼서 기사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같은데 그 개별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연합뉴스에도 기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취재의 소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진영에 어떻게 오해를 줄 수 있냐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렇게 일본어판에서는 제목 자체를 바꿔서 청와대 말에 따르면 혐한 감정을 자극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일본에도 우익이 있고 양심 세력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일본 우익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그 반박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 우익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일본도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쪽에 양심 세력이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내지는 연대해가지고 힘을 강화하고 싶고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저쪽에 빌미를 준다. 그런 거는 자제를 해야죠. 그런 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기사의 기조가 그렇다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사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 하나를 찍어서 이것은 이렇게 부적절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명함으로써 충분히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을 믿을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김 교수님하고 크게 전체 기조는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좀 이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전체 국민은 일단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건 맞아요. 감정이 맞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사태를 냉정하게 좀 풀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격에 따라 가지고 저 나쁜 놈하고 공격 거꾸로 우리가 엮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사태를 딱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응을 찬찬히 모색해야 된다라는 기조들이 상당 부분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 청와대에서 굳이 그 우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대변인까지 나서 그 똑같은 제목에서 어저께 또 조국 수석까지 나서서 청와대 네.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언론을 공격하면은 잘못하면은 일본이 바라는 게 저런 거 아닐까요? 자중질환. 한국 봐라. 오히려 언론하고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다. 저게 바로 한국이다 할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조금 청와대에서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좀 차분하게 이 사태를 주시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게 우리 이 사태를 푸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요. 지금 선거를 통해서 선택받은 그 청와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책임하에 일을 밀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예. 특정 몇 개 언론사가 비판을 했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과민하게 대응을 하면 그 말을 오히려 키워주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른스럽게 많은 언론사들을 다 관리 내지는 같이 지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다른 언론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비판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오히려 그 언론사들을 더 키워주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 좀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위에 가자. 우리는 처음에 검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분명하게 이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일본이 왜 제3국 중재위원회를 제안했을까 예. 뜬금없이 라는 그 배경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이거 있습니다.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할 때 예. 그 제3조에 보면은 본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외교적으로 푼다. 근데 양국 간의 외교적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을 때는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예. 이렇게 협정문 3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3국 협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한국과 일본이 각각 지정한 한 개 국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두 개 선정된 국가가 또 다른 제3국을 하나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 3개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제3국 중재위원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거기에 그게 나와 있는 건 알지만 우리 입장은 먼저 제3국 중재를 가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네. 예. 근데 굳이 외교적인 먼저 전제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제3국 중재위원회이기 때문에 먼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노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도저히 이게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지 처음서부터 외교적 노력도 없이 제3국 중재를 간다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게 그러면은 더 일단은 옳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라고 보시는 보여지죠. 거고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금의 일련의 행동들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예. 너무 억지스럽고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에 휘말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 의도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거를 거부해도 그 다음 대응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참의원 선거만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까지도 그렇죠. 생각을 그 한다. 이유까지 생각해서 역사적인 그 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국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군사 대국화로 나가고 싶은 것이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시아의 지도국가 반열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그 일련의 그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억지스럽게 하면 주변의 국제 여론이라는 것이 일본이 그렇게 하게 놔두겠습니까? 그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 미국도 이것을 용인해 주겠습니까? 지금이야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일본이 뭐 돈도 더 될 수 있고 뭐 많은 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좀 우호적으로 하지만 예. 그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때가 되면 국제 여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그 지도국가 아시아의 큰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가지고 국제 여론과 일본의 국내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때리면 우리도 똑같지만 예. 민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특정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외부에서 때리면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외부에서 강경하고 그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략 전술적으로 다양한 그 방법을 동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거부하는 그 명분이지 않습니까? 예. 명분을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저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거부한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실려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3국 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은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분명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 입법부가 이래라 수 저래라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말리게 돼요. 이제 왜냐면요.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일부 저기 또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적 자제의 원칙이라는 예, 게 예. 존재합니다. 이거 아마 많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법부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 행정부나 입법부가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정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사법 자제 원칙이에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알-사마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오인돼 가지고 CIA가 불법 수사를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알-사마리라는 사람이 미 대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근데 미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가 용인해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라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제 유명해진 사건인데 우리 대법원도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가지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보상이 미흡하다고 하면은 그때를 준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곧바로 일본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는 상권분리 원칙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것을 거부를 해야지 외교적 노력을 안 하겠다. 단지 상권 분리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말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어찌됐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내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동상이몽이 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동상이몽이 크다고 보십니까?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교안 대표께서 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서 아주 정말 뭐 우리가 그 시쳇말로 쿨하게 예. 지금은 우선적으로 일본 문제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저는 인기를 끌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뭐 윤석열 강행 그저 임명 강행이니 뭐 이런 정경주 것들을 장관, 다 예. 이슈를 다 가져오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5당 대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시간 티타임 하는 동안 그거에 자기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 거기에다가 그 인식시키기도 어렵거니와 거기에서 그 자기가 이렇게 요번에 그 대승적으로 그 제안한 5당 그 회동인데, 회동에 예. 청와대 회동에
그 진정한 어떤 이익 그것도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본인에게도, 저는, 황교안 본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이익을 보기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저는 일본의 충원을 경제 보복에 집중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보여주시고 예. 다음 이슈는 다음에 기회를 또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게 엄중하니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만 기회를 꼭 주십시오.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나온다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낮다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뭐 모습으로만 보면 좀 알겠습니다. 동상이몽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회담 데뷔전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좀 다른 것도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특별하게 예.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원칙을 같이 이제 뭐 나중에 합의문이라도 공동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담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문제와 초당식 협력할 것 그다음에 아마 그 저 문제를 또 거론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추경 빨리 좀 통과시켜다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좀 곤혹스럽지만 아마 오케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일 있을 그 청와대 회동이 어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문제는 저 오자 회동이 문제가 아니고 오자 회동이 끝난 다음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깜짝 황교안 1대1. 대표의 1대1 어떤 독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성공과 실패 분수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이제 단 10분, 20분이라도 황교안 대표하고 따로 예.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저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예. 다음은 없다. 이번에 해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 예.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회동의 핵심은 오자 회동 끝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와 1대1 독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을 근데요,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하면 앞에 말한 초당적 협력이 묻혀요. 다 지워질 수 있다.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제가 오랜 동안 정치권에서 이렇게 권력자들을 많이 배워왔지만 네. 항상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냐면 조급함에서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셔야지 모든 걸 한 번에 얻으시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이제 다음 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했고 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과제가 좀 있을까요? 앞으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길에. 아마 25일 날 취임식 예. 하신다 그러죠? 예. 취임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취임사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있었던 약간의 몇 가지 이제 국민들의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의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 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뭐 꼭 취임사 아니라 취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든지 어떤 시든지 간에 국민께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입장 표명을 확실히.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워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총장 시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개혁일 겁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인데 과연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직장악력을 가동할 것인가. 그리고 검사들의 이익을 반하는 것이 지금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예. 그 검사들을 얼마만큼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서 설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자부심 줄 수 있는지 그런 조직장악력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일반 야당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한 사람, 예.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더 씌워놨거든요. 네. 또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검찰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 검사 앞에 최고의 대장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 검찰다운 검찰의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모습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조직 장악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보면은 뭔가 크게 포괄적으로는 정부 방향에 동의를 하는데 모호한 입장도 남겼습니다.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 개혁과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예. 국민의 신뢰, 자신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진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도덕적인 약점을 노정시켰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예. 그걸 극복할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윤석열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은 검찰총장 후보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 이게 그 학습 효과나 역사적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수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임명해 준 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예.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좀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앞서 말씀을 주신 네. 것처럼 청문회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은 예.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취임하면서는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월호 관련 인용을 한 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오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게 뭐가 막말이냐. 정미경 의원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반응까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입니까? 그 네티즌의 댓글은 결국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이 막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뭐든지 막말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최고위원의 세월호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며 도리어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반론 보도 등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이후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폄훼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그 당시 같이 아파했던 국민분들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정미경 위원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요.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본인이 소개한 댓글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월호 댓글 왜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왜 했을까?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데 굳이 언급을 왜 했을까? 그 부분은 약간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예. 세월호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은 아주 그냥 사실 뭐라 그러나요? 트라우마가 예. 생겨가지고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아주 극히 그냥 뭐 우리 사회에 아주 극소수에선 제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좀 언뜻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미경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대통령께서 12척이 한일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순신 장관의 12척 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미경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한 척의 세월호가 오히려 대선을 이겼다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건데 그 한 척의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세월호 관련 그 행사에 갔을 때 쓰신 방명록에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그래요. 예. 이게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얘기가 있긴. 정확치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정확치 않은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말은 이제 그 일부에서는 도대체 고맙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고맙다는 뜻이 이래 가지고 미안하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그럼 고맙다는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아마 이제 정미경 의원이 이제 그걸 언뜻 떠올리면서 혹시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끊임없이 오히려 거꾸로 세월호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막말이 아니다. 예, 세월호를 자꾸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제 저기 뭐 이용하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막말은 아니다. 이게 아마 정미경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언급을 안 했다면 근데 굳이 아무도 다시 이 얘기를 꺼내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 네,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굳이 얘기해가지고 저기 화근을 키운 거죠. 네. 아니 막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배려 없이 나오는 대로 하는 이야기가 막말이잖아요. 예. 세월호라는 건 그 글자만 떠올려도 가슴이 저려오게 아픈 사건 아닙니까? 예. 그 어린애들이 우리 뭐 다 자식 키우지만 예. 거기에 내 자식이 거기서 그랬다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저렇게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쓴 거잖아요. 의도 네. 없이 쓴 겁니까? 그럼 저게? 그럼 의도를 가지고 썼으면 그 큰 아픔을 그런 거를 공감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배려도 없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막말이죠. 그럼 뭐가 막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잖아요. 저거는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 못했고 어른들이 어른의 역할을 잘 못했고 어른들이 이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서로 이익, 눈앞의 이익, 돈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를 서로 눈 감아주는 그 사회 관행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창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네. 비극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으면 더 앞장서 가지고 잘해주는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겠어요. 예?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컴플렉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품격이 좀 떨어지는 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왜 유독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막말 논란이 많이 불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만큼 본인들의 큰 정책적인 실패, 시스템의 실패, 정부 실패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른스럽게 그거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른스럽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첫 단추를 그렇게 안 끼우고 가니까 모든 걸 이걸 거부해야 되고 다르게 포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끊어주고 가야지 예?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연좌제 비슷하게 예. 과거에 일했던 정당의 후회 이 말을 계속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의 굴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한다고, 끊어줘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정미경 위원의 발언도 발언인데 그 뒤에 지도부의 반응과 또 한국당 공식 입장이 막말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자유한국당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자유한국당의 이제 입장을 분석해 네.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볼 때 지난 그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은 세월호에서 시작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보수 측에 물론 다 보수 측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보수 측의 일부에서는 그 세월호라고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투영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프로파간다에서 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이후에 선전선동에 자유한국당이 졌다, 보수가 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지 말라. 세월호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마 보수층의 입장에 머릿속에 그것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가 너무 예. 약해서는 아니일까요? 징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전선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이 세월호 그 예산 협상에 6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아, 예. 근데 어떤 예산도 못 쓰게 막았어요. 당시에. 예? 당시 여당이. 예, 당시에 예. 여당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측에서. 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건 해주면서 예?
그 좀 과도한 거는 이거는 좀 과도하거나 예. 아니면 이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누르고 막고 은폐하고 지금 목선 사건으로 뭐 은폐한다, 축소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보다 심한 은폐, 축소, 거짓말을 그 당시에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같이 떠안고 갈 게 아니라면 저는 황교안 대표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김순례 의원 5.18 그다음에 지금 정미경 의원 세월호 이런 거는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거는 위기 관리를 황교안 대표가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만 황세모 리더십에서 탈출하고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정미경 의원 얘기도 그냥 뭐 그대로 이해하시라.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많았고 김순례 최고위원도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그대로 3개월 지나니까 최고위원 복귀를 한다. 그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게 뭐 왈가왈부하지 않는 분위기고 끊어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당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이제 끊어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애매하거든요. 예. 끊어내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건 사고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 사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어떤 사건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사건인데 그럴 경우에 과연 보통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고 왜 이 사건 국가가 개입을 안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바라보는 세월호 사건에서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가슴 아픔은 일단 둘째치고 예. 왜 비슷한 유형의 동일한 사건과 달리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이것은 오히려 이 사건을 이용하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됐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사건 자체가 오히려 이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끈질기게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끊어내면 맞습니다. 끊어내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함부로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예. 왜 보냐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용을 내에서 한다는 건 이용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있죠.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을 당에서 더 이상 세월호라든지 5.18 관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국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건 있어요. 이건 근데 그것을 징계로 해결할 되는 부분은 징계가 아닌 아니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컸던 동일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전에 하신 말씀과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이슈들은요.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왜? 국민 모두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역사의 교훈이 되고 역사 속에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학습을 해가지고 발전으로 나가는 거지 이거를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버티면 되는구나 등등의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들을 국민과 미래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슈는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죠. 어떻게 다른 거와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느끼고요. 이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다른 게 있었다면요. 그것도 역시 이만큼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당시에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뭐 동일선상에 놓긴 어렵지만 이번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 이 차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거의 정말 제가 봐도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징하게 우려먹는다든지 이런 표현은 이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제1야당의 현직 당협위원장 있습니까? 또 그도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거칠었죠. 표현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아마 차명진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저렇게 썼지?
라고 할 정도로 거칠었거든요. 기사도 하지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정미경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뭐 이용하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온도 다르다.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순례 의원 복귀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복귀를 합니다.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따지는 건 아니고 네.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순례 의원이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리스크죠. 네. 다음 총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한 리더십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처리를 지금 제가 박탈을 왜 못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제가 대표적인 이게 세모 리더십이거든요. 예. 예민한 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실종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예민한 것도 충분하게 본인이 천명을 해서 나의 그 정치적인 노선은 이거다. 이른바 황교안 독트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자꾸 나가니까 지금 김순례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김순례 학습 효과가 뭐죠? 그 극성 진영의 어필을 잘하면 예. 나는 살아남는다. 이거 확실히 지금 보여준 겁니다.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에서도. 예. 어쨌든, 그러면 네. 김순례 학습 효과를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가실지 저는 굉장히 좀 이거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뭔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거엔 두 분이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 소식 듣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들으셨습니까? 이게 저도 지인이 한 4시 한 15분쯤인가 전화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무슨 장난하나? 5분 줄 알았죠? 네. 대부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정도원 의원이 어떤 유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어떤 극단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정도원 의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사실은 MB 정부 07년 대선 때 MB 앞에서 정말 박근혜 후보하고 그 처절한 당내 경선을 뚫고 네. 그다음 대선에 막판 뒤집기 할 때. 대선 성공했지 않습니까? 1등 공신인데 이분이 그 정치권에서 바로 밀려난 이유는 옳은 말인 거거든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적 권력이 그 근처에 있으면은 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 정계 은퇴하시라라고 정말 돌직구인지 직격탄인지 이걸 날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밑보여가지고 이선 쪽으로 좀 밀려나서 그때부터 아마 우울증 생겼던 것 그때가 같아요. 만사 형통 얘기. 아마 그때부터 정도원 의원이 아마 우울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은 본인은 정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길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왜 친인척 비리 역대 정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의 가장 키포인트 될 것은 무엇이라고 봤냐면 이상득 의원을 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 했는데 충원이요. 그것 때문에 네. 본인이 밀려나는 걸 보고 아마 권력에 대한 무상,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다음에 MB에 대한 그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미처 극복하지 못한 그 앙금이 남아있지 않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요. 이재호 전 의원이 조문 메시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문 메시지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조문 관계를 상의를 했는데 그 조건이 도덕 조건이 언제 까다로워서 조문을 가려면 재판부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며칠 걸려서 그래서 좀 못 오게 되어서 아주 안타깝고 그 원래 평소에 한번 정년 한번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그 감옥에 가시기 전에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정도원 의원 사망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얼마 안 했는데요. 예. 하면서 제가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네. 나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게 좋을까. 예. 근데 정도원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롤 모델로. 왜냐하면 저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예. 이슈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균형 잡힌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다 그래도 국민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도원 의원은 균형 잡힌 발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몇 개월 전에 한 얘기와 지금 한 얘기를 놓고 보면 일관된가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평론을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박지원 대표님도 예, 있고 예. 정두원 의원님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이 인용되는 분들 중에서 정두원 의원은 그 일관성이 굉장히 특출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서 아 이분이 정치를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정치의 이념과 철학, 가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구나. 그래서 본인이 정치의 하나의 이데올로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포기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좌절을 맛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촌철살인의 멘트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조문 메시지도 들었지만 심정이 어떨지도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만감이 아마 교차할 거예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을 남고 싶었겠죠. 아마 모든 대통령이 다 대통령 취임할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정말 떠날 때 국민을 박수받고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 이런 평가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지금 영어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형집행정지로 가택에서 지금 계시는데 만약에 정두원 의원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정두원 의원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상득 의원을 만약에 좀 멀리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흔히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 쓰는데 후회라는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네.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밀려오는 예,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걸 하는 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정두원 의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내가 정두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